비쳐요? 네, 양이 비치네요. 그러면 빼고 하죠 뭐. 나도 안경 벗어버릴까? 거기 빼고 해도 돼요. 저기 뭐지? 놓아놔갖고 빼는 게 글씨가 더 잘 보여요. 죄송합니다. 근데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왔는 거 어떤 거겠어. 받아들여야죠. 그럼 받아들여야지. 네, 안녕하세요. 출판 N년차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기는 낙원상가 공익경영센터 내에 있는 소회의실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난 네 번의 영상은 편집자가 좋아하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 번의 영상은 두 번째 책의 저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한 권 출간한 사람과 한 권도 출간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출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책을 출간하고 사라진 저자들이 많다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판사는 어떤 이들의 어떤 책을 무슨 이유와 기준으로 두 번째 책을 제안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의 컨셉과도 연관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좀 앞에가 길었는데요. 예, 오늘 주인공을 이제 모실 텐데 옥명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명호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 잉클링즈라는 출판사의 대표님이시고 이제 곧 첫 책이 출간될 텐데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하면 홍성사 편집장을 하셨고 IVP 편집장, 보금과상한 편집장, 보통 편집장급으로 기독교 출판계를 다 섭렵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이 책을 출간하자마자 그 유명한 세바시 923회에 메인 강사로 강연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단히 비싼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을 저희 오늘 무료로 이렇게 모시고 계신데요. 네, 홍성사 선배님이십니다. 네, 제가 꼭 이거 시작하면서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두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뭐 이 정도 소개하면 될까요? 네, 너무 과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잉클링즈님, 글쓰기 강의하시고 책 읽기 강의하시고 자녀 독서 교육 강의하시고 뭐 심지어 C.S. 루이스 독서 그룹에서 이렇게 모셔서 C.S. 루이스 책을 계속 편집하셨기 때문에 그 강의도 하시는 뭐 다양한 분야의 좋은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은 뭐 다 들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글쓰기 그리고 편집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영혼까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이 나네요, 겁이. 잉클리즈님께서 한 권도 책을 쓰지 않은, 말하자면 입봉하지 않은 저자의 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안해서. 있죠. 네. 네, 혹시 뭐 생각나시는 저자나 뭐 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홍성사에 있을 때 압살롬에 관한 원고가 들어왔어요. 압살롬 뒤틀린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책은 이제 실제 출간이 되었고요. 네. 근데 그 저자는 실제로 이제 책을 낸 적이 없는 분이었고, 이제 저도 전혀 모르는 분, 그냥 무작위로 들어온 원고 중에 하나였는데, 그 원고를 채택을 해서 출판을 했죠. 홍성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잘 나가는 출판사라 해갖고 원고가 무지하게 투고가 들어오잖아요, 또. 많이 들어왔죠. 1년에 한 700건 정도, 제 기억으로는. 700건. 예. 그때 700건 할 때 출간돼 1년에 몇 종 정도 뭐 대략 출간됐었나요? 정작 출간된 거는? 그렇게 들어온 원고 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들어온 원고 중에서 출판으로 연결이 된 게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바로 그 압살롬. 하나. 네. 700대 1. 네. 700대 1. 이게 사실 홍성사가 이게 국내 저자 발굴해갖고 내기로 유명한 출판사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홍성사 최고의 정점의 시기에 국내 저작으로 화려하게 기독교 출판계를 주름 잡을 때의 편집장님이시거든요. 700대 1 압살롬. 얘기를 계속 좀 해주시겠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그 원고가 이제 들어왔을 때 우선은
물론 이제 제목은 그 제목은 아니었고 아무튼 압살롬의 영성에 관한 연구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보내왔는데요. 그 원고를 제가 흥미 있게 본 이유는 우선은 대다수 기독교의 저자들은 다윗에 관한 글을 쓰지. 그렇죠. 예, 그 부도덕하고 심지어는 폐륜을 한 그 아들 압살롬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 압살롬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굉장히 좀 참신하고 새로웠죠. 네네네. 물론 주제만 참신하고 새롭다고 해서 이게 책이 되냐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참신하고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이분이 그 주제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알차게 잘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나름 굉장히 탄탄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원고는 주제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참신하면서 동시에 내용도 상당히 탄탄하고 알차구나. 그러면 이건 좀 가능성이 있겠다. 네.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제 결정을 했고 저자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으로까지 나왔고 그 책이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아마 나가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책을 내고서 7,8천 명의 독자들이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죠. 네, 이 영상 보시는 분 잉클링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잉클링즈님에게 걸리면 7, 8천 부 책 낼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투고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권도 책을 쓰지 않았던 저자의 원고를 선택하는 뭐 기준이 몇 가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내시면서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럼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왔는데 우선은 주제죠. 주제가 너무 뻔하지 않고 식상하지 않으면서 참신한 그런 주제인가 하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내용이겠죠. 내용.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그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원고 내용상의 임팩트라 하면은 일단 읽었을 때 이 원고가 굉장히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야기라면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감동과 감화력이 있어야 이 원고가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독자들이 읽었을 때 내가 감동받고 감화받은 원고여야 책이어야 이거 누구 선물해 줘야겠다, 누구 소개해 줘야겠다, 추천해 줘야겠다 이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임팩트라는 거는 그 원고 내용에 담겨 있는 이야기의 감동, 감화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독자 확장성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야기가 아닌 일테면 라이프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원고다. 만약에 그러면 학술 원고다. 그렇다면 뭐냐? 이 학술 원고가 임팩트를 가진다는 것은 뭔가 남다른 통찰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통찰. 그 원고 내용 속에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담은 원고여야 그런 주장이거나 그런 메시지여야 이게 사람에게 강렬하게 와 닿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이 원고, 이 책 굉장히 흥미롭구나. 이거 추천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통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됐든 간에 그 원고 속에 글쓴이의 진정성이 느껴지냐 느껴지지 않느냐. 사실 이제 글이라는 게 문여기인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죠. 뭔가요? 뭐요? 문여기인. 그러니까 어려운 말. 네. 글이라는 거는 곧 그 글을 쓴 사람이다. 그 글을 쓴 사람과 같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글 너머에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사실은 느껴지고 전해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쓴 이의 어떤 진정성이 그 글 속에 담겨 있다면 사실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맞죠. 그렇지 않고 그 글을 뭐 위선적으로 쓴다거나 혹은 그 글 자체를 뭔가 너무 인위적으로 자규적으로 쓴다거나 하면 혹은 그 글을 너무 또 자기 자랑 위주로 쓴다거나 하면 그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다 보고 책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글을 얼만큼 진정성을 담아 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저도 이제 같은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일하는 후배인데 네, 노하우를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무슨 이제 영성과 신앙과 관련된 책을 쓸 때는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감동이다. 감화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요 지점입니다. 글 쓰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적인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감동이나 감화력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학책을 쓰거나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전문서를 쓰겠다 하실 때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진정성이다. 그러니까 뭐 진정성 갖고 쓰는데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건 기본이죠. 네,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형 여쭤본 김에 첫 책을 쓰는 저자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뭐 한 5가지 해도 좋고 몇 가지 해도 좋고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요거는 좀 기억하고 출판사에 원고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내고자 하는 분, 그러니까 책을 내가 처음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읽은 책 중에 도서관 생쥐라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 생쥐. 도서관 생쥐. 네.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집에 어린이가 있는 그 부모님이라면 이 도서관 생쥐라는 책을 이게 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도서관 생쥐를 보았는데 이게 그 이후에 4권인가 5권인가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서관 생쥐라는 책이 뭐냐 하면은 도서관에 생쥐가 살고 있는데 이 생쥐가 도서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무료하고 심심할 때마다 그 틈새 구멍으로 나와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주제별로 막 다양한 책, 요리책도 읽고 그러다가 이 도서관 생쥐가 틈틈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럼 책을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이 도서관 생쥐가 뭐 찍찍 생쥐의 삶 뭐 이런 제목으로 정확한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제목으로 자기 생쥐로서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써요. 그러고 나서 종이에다 쓰고 그걸 이제 집게로 호치키스, 집게로 찍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이게 이제 이튿날에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는 시간에 돼서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이 작가가 도대체 누구냐? 이 작가가 누구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작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뭐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생쥐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쓰기 전에 뭘 했냐가 중요한 거죠. 틈날 때마다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나와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떤 분이건 간에 책을 쓰겠다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고 뭐 어떤 학교를 다녔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꾸준히 책을 지속적으로 얼만큼 읽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아주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책을 쓰고 싶은 분이라면은 어떤 주제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시작점이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책을 쓰려고 하는데 신학 주제에서부터 제가 책을 쓰려고 한다.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거죠. 왜냐?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관련 책은 읽기는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책을 쓴 거는 제 이름을 달고 나온 첫 책 단독 저서. 네. 단독 저서로는 이제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책인데 그게 바로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두 아이가 4살, 7살 때부터 쭉 책을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읽어주기 시작한 그 이야기, 10년이 넘는 그 이야기를 결국에는 이제 책으로 써냈기 때문에 책을 쓰려고 하는 분 혹은 책을 쓰고 싶다 하는 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공부한 어떤 전공한 그 분야든지 뭐 혹은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 만약에 석박사 과정을 거친 분이라면 그때 공부하면서 써냈던 논문 이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가 되었든 간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쓰는 거죠. 쓴 거다. 쓰는 거죠.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체험이나 경험도 풍부하고 다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글이라는 거는 그냥 애오라지 이렇게 앉아서 웅덩이 붙이고 앉아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두들겨야 되는 거죠. 키보드를 두들겨야 이게 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험, 많은 공부가 자기 안에 담겨 있어도 결국 써내지 않으면 이게 글로 전환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책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이전에 우리 이현주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단행본 한 권이 나오려면은 어떻든 앉아서 키보드로 두들겨서 A4로 해서 A4 한 60장에서 70장 정도의 분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있어야 출판사 문을 두들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상시에 이게 문장력에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네네.